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분들께 나름 사이다 같은 파혼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겪은 일이고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솔직히 어디 가서 떠벌릴 수도 없는 건데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익명의 공간에 저의 얘기를 털어놓고 저도 지나간 일을 다 털어버리는 계기로 삼아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딱 33이에요. 2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는 작년에 파혼했습니다. 파혼 사유는 뻔뻔한 태도로 자기가 마치 결혼의 주도권을 잡은 듯 저를 휘두르려 했던 전 남자친구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 젊은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는 걸 알았네요. 가정 환경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혹시 결혼을 생각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가족도 꼭 미리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연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기 마련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짝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요. 남자친구 역시 저와 성향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니 거 내 거 굳이 칼같이 따지고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 해도 각자의 사생활 영역은 어느 정도 존중해준다는 점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경제권에 대해 저와 살짝 생각이 다른 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각자 돈을 버니 각자 재정 관리를 하길 바랬어요. 우린 결혼하면 진짜 안 싸우고 살 것 같지 않아? 부부가 일심동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니 거 내 거 구분 없이 사는 것도 사실 서로 힘든 일이거든. 근데 너랑 나는 그런 부분은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 맞는 것 같아. 나중에 결혼하면 돈 관리도 한 명한테 몰아주고 그런 건 난 싫더라. 각자 돈 버는 게 있는데 금전 관리는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형식 씨가 그렇다니 나도 뭐 잘 맞는 것 같긴 하네. 근데 결혼하면 경제적인 부분 맞춰나가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긴 할 것 같아. 그건 나중에 우리 재정적인 거 상황 봐가면서 맞춰나가면 좋겠지? 그렇지. 많이 버는 사람이 생활비 좀 더 내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터치 안 하는 게 어떨까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돈 모으는 게 너무 더디지 않겠어? 원래 돈 들어오는 창구는 하나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게 좋다던데? 결혼 이후 금전 관리에 대한 의논을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좀처럼 굽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하면서 각자 관리하는 부부도 많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직종은 밝히기 곤란하지만 전문직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데 사실 월급으로 따지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두세 배는 더 벌긴 합니다. 직업 좋고 인물 훤하고 학벌도 좋고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아서 30대 후반이긴 해도 그 사람은 자신감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하나 단점으로 꼽자면 집안이 잘난 그 사람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점이랄까요? 요즘은 집안 좋고 부유해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보기 드문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연애 초반에는 각자의 집안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랐어요. 대충 듣기로는 예비시댁은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빚과 이자를 갚으면 얼마 안 남는다고 들었고요.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쉬시고 있다고 했고 하나 있는 여동생은 변덕이 심해서 1년을 못 채우고 일을 계속 그만두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남자친구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거죠. 눈치로 안 거지만 부모님 노후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셔서 연봉 1억이시고 어머님은 취미로 회계사무소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생활비와 본인 용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가집과 속초의 세컨드 하우스, 차 2대를 가지고 있고 노후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으십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안이 자기네 집에 비해 어느 정도 산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 집 이사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준 게 있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이제껏 월세로 살다가 이제야 자기가 몇 년 전 직장생활 10년 만에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부모님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하셔.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이사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동생도 좋아하고. 2달 뒤에 이사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너도 기회 봐서 인사 오는 게 어때? 그래? 너무 잘 됐다. 아파트는 미리 분양받아 놨던 거야? 그 아파트는 사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살려고 예전에 분양받아 놓은 건데 우리 가족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들어가 사시라고 했어. 아버지가 사기를 아주 크게 당하신 적이 있었거든. 아, 말도 마.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게 집 한 채였는데 그거 날려먹는 바람에 우리 가족 진짜 다 힘들었어. 나도 결혼해야 한다고 엄마가 마음에 걸려 하시긴 해도 일단 우리 가족이 자리 잡고 사는 게 먼저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걱정 말고 편하게 사시라고 했어. 그럼 그 집 대출금은 자기가 갚아주는 거야? 내 동생도 돈 벌면서 조금 보태고 있긴 해. 내 동생도 걱정이다. 얼른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할 텐데. 그래도 자기 용돈 벌이는 하니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암튼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점점 더 나아지겠지. 아버지 철물점이야 뭐 큰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처럼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참 대단하네. 자기네 집은 큰아들인 자기가 없었으면 못 일어날 뻔했겠어. 그렇지. 네 말이 맞아. 거의 내가 집안을 일으킨 셈이야. 내가 결혼이 왜 늦었겠어? 30 초반에는 여자 만날 여유가 아예 없었지 뭐. 이제는 결혼할 마음 먹을 만큼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웠던 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는 부모님이 새 아파트로 이주도 하고 점점 자리 잡아 나가고 있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자친구가 버는 월급이 많다 해도 자기 가족 살게 한 아파트 대출금까지 내주면서 대체 결혼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얘기한 건 반반 결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 다들 반반 결혼한다며. 남자라고 꼭 집을 해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 사정이 이러하니까 너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야. 내가 모은 돈은 많지는 않은데 네가 같이 보태서 전세에서 시작하더라도 한 3년만 바짝 모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 어때? 뭐 그래?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한다니까. 일단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생각은 해볼게. 우리 부모님하고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처음 남자친구와 모아놓은 돈을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 좀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실수령액은 한 달에 8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좋은 직장 10년 넘게 다닌 사람이 겨우 가용현금이 1억도 없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가게 차리는데 몇천이 들어갔고 동생 용돈에 부모님 생활비에 아마 월급이 남아나지 않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약 1년 전 저희 집에 인사 간 적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 집안 사정은 자세히 모르셨고 사람 하나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아빠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엄마한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거라고 말하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남자친구라고 인사 왔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셨을 테죠. 남자가 성실하고 사람만 좋으면 되지. 직장도 좋고 둘이 벌면 아마 금방 자리를 잡을 거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비시댁이 좀 걱정이긴 하네. 사정이 어떤지는 네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말이야. 근데 이건 알아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너무 가난하면 사랑이 신혼집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도 있잖니? 결혼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솔직히 요즘은 집을 꼭 남자가 해오란 법은 없긴 한데 지금 시작부터 시댁의 대출금도 갚아줘야 한다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해. 둘이 보태서 전세 얻으면 나는 양가 부모님 도움 아예 받지 말고 결혼하자고 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결혼할 때 금전적인 문제 생기면 결혼해서도 돈 문제로 이어지고 시댁 문제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잘 판단해. 아, 그리고 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절대 결혼 전에는 네 명의 아파트 있다는 건 말하지 말어라.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으면 그냥 내 집에서 살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어머, 얘 좀 봐. 그런 건 상견례 다 하고 나서 정말 결혼 날짜 잡고 말해도 늦지 않는 거야. 어지간하면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시댁이 마음에 걸려 하는 말이야. 일단 그 집 부모님 만나보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응? 참, 부모의 직감 이런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에게 자세히 얘기한 것도 얼마 없는데 엄마는 제 명의 아파트를 일단 함구하고 예비시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느낀 건요. 온 가족이 모두 그 집 큰아들에게 기대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모든 걸 다 큰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 한 번도 남자친구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친구는 저 정도 수준의 여자라면 자기를 잘 서포트 해줄 것 같다며 결혼하자는 말을 참 멋없이 했던 남자입니다. 저도 사실 낭만적이거나 로맨틱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당연히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거니 하고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얼마 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처음 예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의 헬 게이트가 열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직접 가서 예비 남편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들 노후가 큰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시부모를 보고 내심 놀랐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 직장도 좋은 데 다닌다며. 아이, 그거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짝이다 싶었지 뭐. 우리 노은은 아들이랑 며느리 덕에 아주 든든하겠구나. 그렇지, 여보. 아이, 그러게 말이야.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 되면 나도 힘든 일은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어. 우리 아들이 말했지? 이 집도 우리 아들 덕에 마련했고 아들 덕에 빚도 얼마나 빨리 갚고 있는지 말이야. 근데 며느리가 같이 도와주면 금방 우리 집도 남들 못지않게 살 수 있겠구먼. 저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설마 저를 그 집에 돈 대어주는 물주가 하나 늘은 걸로 생각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신 게 얼마나 속물 같았는지 모릅니다. 초면에 이런 말 한다고 의외는 말어라. 너도 우리 집 사정은 들었다며?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아. 아들 결혼하는데 못 도와주는 부모 마음이 영 편치만은 않구나. 그래도 기왕에 결혼하는 거 시작부터 편했으면 하는 게 욕심이긴 하다만. 저기, 네 친정집이 좀 여유 있게 산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혼할 때 친정에서 너한테 따로 해준다는 거는 혹시 없니? 집 같은 건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고 가령 지참금이라든가 아니면 대략적인 예단비라도 말이다. 네? 사실은요, 어머니. 저희 반반 결혼하는 걸로 이미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 둘 힘으로만 해보려고요. 그래서 예물 예단도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저 못 도와준다는 거 너무 마음에 걸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러니?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서운하지 않지.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이잖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직업이며 인물이며 우리 아들이 훨씬 낫구먼. 네 친정 부모는 거저 우리 아들 얻겠다는 거니? 나 참. 그건 좀 서운하구나.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네? 어머니, 저도 벌만큼 버는데 그런 말은 좀. 우리 부모님도 저 애지중지 키우셨고 시집 보내는 거 아까워하시는데요. 아이, 뭐, 그건 그렇다마는 우리 아들 정도면 선자리가 줄을 선단 말이다. 너는 신랑감 한번 잘 만났구나. 여자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는 남자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니? 어머, 어머니, 아무것도 안 바라다니요. 요즘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절반씩이나 보태는 여자는 어디 흔한가요? 아마 제 나이에 부모 도움 안 받고 그 정도 하는 거 힘들걸요? 어머니 아들이 여자를 잘 만난 거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니에게 저렇게 웃으면서 대꾸하긴 했습니다만 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웃긴 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웃긴 건 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을 지켜보면서도 남자친구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결혼 상의하면서 남자친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에서 도움받을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내어주는 걸 마치 큰 보물단지를 준다는 듯 값어치를 치르라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시댁이랍시고 인사를 드렸지만 인사하고 나서는 결혼 생각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양가 부모 도움 없이 하자고 한 건 적어도 각자 부모에게 오히려 퍼줄 것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였는데 남자친구의 경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남자친구에게 시가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혼할 사이라면 결혼 전에 그런 부분은 서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돈 문제, 집 문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다가 저희가 결혼해서 살면 고정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의 보험료며 통신비까지 결혼한 자식이 내드려야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너무 태평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연봉은 매해 올라갈 거고 우리 둘이 버는 돈으로 저축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 인사하고 난 후 예비 시부모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까지 해서는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인 아들 혼사는 어지간히 급하셨던가 봅니다. 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상견례까지 하는 건 아니다 싶었는데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전날에도 아니다 싶으면 결혼 깨는 세상에 상견례가 뭐 어떻다고 그래. 그래도 네가 2년 넘게 봐온 사람이고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면 적어도 그 부모 정도는 만나봐야겠다 싶어. 왜 네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엄마도 직접 봐야 판단을 하지. 엄마는 내가 고민하는데도 상견례하는 거 괜찮아?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 근데 결혼은 정말 현실이다 싶으니까 고민되는 게 많네? 너희가 짧게 만난 건 아니라서 여유 되는 우리가 차라리 도와줄까 싶은 생각도 했어. 근데 그러다가도 내 딸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마도 고민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예 그 집 식구들을 만나보고 마음을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 곰곰이 생각 끝에 제가 너무 결혼 전부터 계산적으로 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대로 일단 상견례를 해서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상견례를 한 달 후로 잡자고 하더라고요. 좀 급하다 싶었지만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부모님도 큰맘 먹고 결정한 상견례는 결국 하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우는 혼사인 거 알면서도 그 사람 가족들을 만날 결심까지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얘랑의 집이 가난한 건 알고 결혼 결심을 했으니 그래도 극복해보려 했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는 상견례까지 잡고 나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제가 본인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마치 제가 자기 소유물이라도 된다는 듯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상의할 때 저와 이 남자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로 결혼 시기부터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는 남자친구가 가을쯤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이듬해 봄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시기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내 할 말은 하는 여자라고 해도 사귀던 사람과 결혼 준비하면서 트러블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별을 말할 대찬 성격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조그만 트러블이 아니고 파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아마 일주일쯤 남겨두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결혼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 문제는 반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대출 없이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한 번은 결혼 얘기를 하는 중에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얻는 거 말이야.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 이름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세자금 대출은 네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부모님 집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은 터라 아마 대출이 안 나올 거야. 뭐 그렇게 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자 나가는 날 자기가 이자 절반 붙여주면 되겠네.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어쩌면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 이자를 절반씩 하자고?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 대출금 갚고 우리 신혼집 전세이자도 절반 내야 한다는 거네? 그럼 나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되무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말뜻은 자기 부모님 살라고 마련해준 아파트 대출이자도 자기가 내는데 우리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절반을 내는 게 부담이라는 거였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남자친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던 저는 방금 내가 들은 게 뭐지? 싶어 되물었습니다. 부담이 크다니? 자기 부모님 집 대출금 결혼 이후에도 다 내주기로 한 건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신혼집에 대출 받아야 한다면 그건 자기랑 나랑 당연히 반반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자기가 왜 부담이 크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보다 두세 배는 더 벌어서 부담 없다고 한 건 자기였어. 지금 설마 나더러 신혼집 대출이자를 나 혼자 부담하라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 전에는 네가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 집 대출금을 내가 내는 건 맞아. 근데 결혼 후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같이 버는 수입에서 지출하는 걸 딱 절반으로 나눠야 맞는 거지. 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봐. 결혼했으면 그런 건 같이 부담해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사람의 공평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평이라니. 자기가 생각하는 공평은 대체 뭐야? 나랑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른데? 자기 말대로라면 결혼해서 내가 자기네 부모님 집 대출이자도 같이 내자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싶어. 내 집도 아닌 자기 부모님 집 대출 이자를 내가 버는 돈으로 같이 갚는다는 게 공평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여자 같으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집 이자를 남편 월급으로 갚는다는 거 이해 못해. 순전히 자기가 나보다 두세 배 월급 많다는 이유 하나로 감당할 수 있다길래 나도 싫지만 수긍한 거라는 것만 알아도 혼자 내기로 한 거면 결혼한 다음에도 자기가 내는 게 맞아. 내가 사는 집도 아니잖아.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 집이 나중에 우리 거 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우리 부모님이 뭐 천년만년 사시겠냐?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는 당연히 대출이자랑 전세자금 이자 너랑 같이 버는 돈으로 부담하려고 했었어. 결혼하면 둘이 버는 건 공동 수입이고 공동 재산이야.
나중에 우리 재산들 아파트 대출을 같이 갚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야? 몇십 년 후에 그 아파트 물려받자고 당장 내 월급을 저당 잡힐 생각은 없어. 당신 식구들 사는 아파트 대출을 내가 왜 갚아야 하는 건데? 애초에 대출금 갚느라 여유 없어서 반반 결혼하자고 한 것도 자기잖아. 나 솔직히 싫지만 당신 집안 처지 생각해서 수긍하온데 이제 와서 뭐? 각자 돈 관리하자던 자기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와 남자친구는 팽팽하게 맞서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그 사람 의견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의 그런 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순순히 자기 의견을 따를 것 같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이번에는 또 엉뚱한 말로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절대 같이 내줄 생각이 없다 이거지? 반반 결혼하니까 정말 칼같이 나누자는 거네? 좋아.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지. 내가 너보다 월급이 더 많이 받으니까 우리 집 이자는 나 혼자 내라는 거잖아. 네 말대로 그렇게 하자. 대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버는 돈은 우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릴 거야. 물론 너희 집은 드릴 생각 없어. 당연히 내 돈이니 우리 부모님만 드리는 게 맞지. 내가 더 버는 만큼만 줄 거니까 불만 없지? 남자친구는 제가 같이 자기 부모님 대출금을 내주지 않겠다는 말에 이상한 논리로 응수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버는 돈은 전부 자기 부모님 용돈으로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치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용돈 같은 건 주지 않겠다고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하도 기가 차서 무슨 말을 더 하는지 듣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한다는 말이 더 웃겼습니다. 네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집 챙길 테니까 나중에라도 나한테 양가 부모님 용돈 똑같이 하자는 말은 하지 마라. 나중에 네가 월급 나만큼 받게 되면 그때 네가 알아서 챙겨주면 되겠네. 지금 받는 월급으로 너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쁠 테니 용돈 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 용돈은 나중에 내가 번 걸로 드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 다 진심인 거지? 내가 너랑 사귀면서 실없는 소리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솔직히 말이야.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만 드리겠다는데 네가 불만 가질 것도 없는 거야. 안 그래? 저는 남자친구와 사귄 이래로 이렇게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모습을 본 것도 그렇지만 저런 치사하고 졸렬한 면이 있다는 게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결혼은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망하는 게 나중에 결혼해서 망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파혼하더라도 한 방은 먹여야겠다 싶었죠. 고집이라니. 지나가는 여자들 다 붙잡고 한번 물어봐.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고 할 여자 아무도 없을걸?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네. 뭐 좋아. 당신이 버는 돈으로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그럼 4명의 아파트는 우리 친정 부모님 드리고 올까 봐. 자기도 자기 버는 돈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 나도 그러면 되겠다 싶네? 사실 내가 자기보다 월급은 적어도 내 명의로 된 집은 한 채 있거든. 나 그거 우리 부모님한테 새 놓으시라고 하고 드릴래.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불만 없지? 저는 그 인간이 말하는 괴상한 논리를 똑같이 펼쳐 보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 인간은 일단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화나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어 다시 묻기까지 하더군요. 뭐? 너 지금 집이라고 했어? 네 명의에 집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한 건데? 그래, 지금 말해줄게. 사실은 4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 원래는 상견례하고 상황 봐서 얘기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커밍아웃 할 줄은 몰랐네? 정말이야? 집까지 있으면서 왜 우리 전셋집 얻을 생각을 한 거야? 그 집에서 살자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싸움 안 해도 됐을 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집은 이미 세입자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도 없었어. 어쨌든 나는 더 할 말 없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니까 우리 부모님 드리는 건 자기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펄쩍 뛰며 한다는 말이요. 그건 아니지. 어쨌든 네가 집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알았으니 얘기가 달라지겠네. 결혼하면 그 집은 너랑 나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재테크하는 게 맞아.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들이겠다는 거야? 결혼하면 우리 부부가 잘 사는 게 먼저잖아. 남자친구는 황당하게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공동재산이라는 개소리를 하며 부부가 잘 사는 게 먼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 말 한 번 잘했다. 결혼하면 부부가 잘 사는 게 먼저라는 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아까 그랬지. 내가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니까 똑같이 해주는 거라고. 자기야말로 이상한 논리로 나 못된 년 만드는 거 그만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우리 이 결혼은 못하겠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자. 어차피 상견례도 하기 전이니 잘 됐다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4명이 아파트 있다니까 되게 아쉬운 모양인데 복 걷어찬 건 자기라는 거 알아도.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밝히자 눈을 반짝거리며 공동재산 운운하는 거 보자 그나마 남아있던 눈꽃만큼의 정도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파혼이라니? 너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누구 맘대로? 다음 주가 상견례야. 이건 그냥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것뿐인데 고작 이걸로 결혼을 관두자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찬찬히 생각해봐. 우리가 잘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잊었어? 너 지금 30 넘었어. 네가 나랑 헤어지면 나 정도 스펙에 능력되는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현실을 직시하자. 끝까지 잘난 척하는 그 인간에게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자기야말로 잘 생각해봐. 내일 모레 40인 아저씨한테 나 정도 나이 되는 여자가 그것도 시댁에 버는 돈 갖다 바쳐야 한다 그러면 자기하고 결혼한다 그러겠니? 돈 1,000만 원을 벌면 뭐하니? 그 돈 절반 뚝 떼서 너네 식구들한테 다 쏟아부어야 하는데 누가 좋다 그러겠어? 정신 차려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나중에 자기 부모님 노후까지 빌붙을 거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그때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찝찝했었어.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기어이 참다가 이런 꼴을 보고 나서야 헤어질 결심한 내가 한심하다. 아무튼 우리는 파혼이야. 나는 절대 그쪽 집안 식구 될 생각 없으니까 우리 헤어져. 사귀면서 큰 화를 낸 적이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도 아마 놀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당황해서는 어버버거리기만 할 뿐 뭐라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커플링을 빼서 그 인간 앞에 던져줬습니다. 자, 이 싸구려 반지 돌려줄게. 각자 받은 선물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여기서 끝내자. 하긴 내가 더 많이 줬으니 내가 손해긴 하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인간은 나가려는 제 팔뚝을 움켜쥐며 붙잡더라고요. 아까보단 한풀 꺾인 목소리로 너 정말 헤어지는 거 후회 안 해? 뭐 아까는 내가 너한테 조금 심했다 쳐.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그렇다고 홧김에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는 건 서로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 내가 사과할 테니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본데 다시 말해줄게. 일단 사과한다는 말도 너무 웃긴 거 알아? 마음 풀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다시 얘기할 것도 없어. 각자 부모에게는 각자 말하는 걸로 하고 그만하자. 오늘 이후로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저는 그 사람이 잡고 있는 발을 뿌리쳐버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인간은 주변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는 더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바로 부모님께 상견례 취소와 파혼 결심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리 놀라는 기색도 없으셨어요. 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결정한 거니 엄마 아빠는 따를게. 네가 오죽 고민을 하고 결정한 거겠어? 현명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파혼 결정하고 나서 일주일은 좀 귀찮은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와서 떼어내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전화 연락을 마치 스토커처럼 하는 것도 모자라 문자로 테러를 하더라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는 게 저런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답장도 하지 않은 문자에 혼자서 아주 소설을 쓰더라고요. 사과를 하더니만 혼자 화를 내고 나중에는 반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만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인간 식구들도 전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엄마까지 가세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받았더니 그 인간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요. 제가 아들을 찾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했니? 너 정말 웃긴다.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잘난 게 많은데 잘난 것도 없는 네가 집 한 채 있다는 걸로 유세 부리는 거야? 너도 적은 나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면 너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보다 잘난 여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줌마,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잘나신 아들 아줌마가 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아들 안 받아준 거 억울하다는 듯이 전화하신 거죠? 제가 집 있다는 거 아줌마 아들한테 들으셨죠? 그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면 이럴 게 아니라 아들이랑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셔야죠. 물론 그렇게도 안 받아줄 테지만 어쨌든 아줌마도 정신 차리세요. 아들을 노후로 생각하는 집에 시집 올 여자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호구 같은 여자 더 찾아보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인간 엄마에게 전화 와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해서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전 남자친구 엄마로부터 더는 전화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에게 자존심이 단단히 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른에게 버릇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집안 사람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따끔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자존심이 구겨졌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 친정아빠가 나서서 혼쭐 내고 나서야 집착을 멈추더라고요. 겨우 헤어짐을 받아들였는지 나중에는 다행히 더 이상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는 말이 맞는 게 이렇게 난리를 치며 헤어지고 나니까 누군가를 만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싱글로 사는 이유입니다. 파혼하고 나서 저도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2년을 넘게 만났는데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의 추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는 게 슬프긴 했습니다. 그때 힘들어하는 저에게 엄마가 해준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혼한 건 100번 잘한 일이야. 사실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파혼밖에 없었어. 네 남자친구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문제인데 결혼 전에 네가 그걸 무슨 수로 풀어나갔겠니? 그 집안 부모 정신개조를 할 것도 아니고 너 혼자 네 남자친구랑 그 부모한테 맞서고 살 수 없는 노릇이잖아. 그 사람들은 평생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만난들 고쳐질 거라 생각하지 마. 아마 절대 안 변할 거다. 결혼은 현실이야.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니까 파혼한 거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 엄마 말씀이 맞는 말이죠. 남자친구는 아마 부모님 사는 집 대출이 이자뿐 아니라 생활비에 부모님 병원비에 아마 해왔던 대로 결혼하고 나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엄마 말대로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것도 아주 가혹하고 적나라한 현실이죠. 남자 하나 좋다고 제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히기에는 저를 애지중지 키우신 우리 부모님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 다른 곳에서 말하기 힘든 개인사를 오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33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아픔을 겪고 성숙해지면 사람 보는 눈도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인연이 없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한번 결혼 준비라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여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게 결혼이라는 제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사연을 듣는 미혼분들, 연애 때는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배우자 될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사람 잘못 보고 착각 속에서 연애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고 철부지 같은 저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